방금 소개받은 김성환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원 목요강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김한영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년에 우리 문화원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서 목요강좌가 있는데 계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우리가 원하는 지구촌 실현하기 이 강의는 모든 6번 강의 어쩌면 한 총론적인 성격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오늘 강의 날짜를 잡고 보니까 오늘이 지구의 날입니다. 그 지구의 날은 1970년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 해양 오염이 크게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좀 더 잘 보호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전 세계 한 150여 국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구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해서 환경 주간이라는 행사 등을 통해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오늘 이 지구의 날을 기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국의 대부분의 정상들이 참여를 하고 아마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 회의를 통해서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해서 기존에 자기들이 약속했던 내용보다 훨씬 파격적인 그런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후 정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훨씬 더 진전되고 과거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대담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공약이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우리가 원하는 지구촌 실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평상시에 생각하던 일들을 좀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강연들의 순서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구촌 건설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는 것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해서 2000년부터 2015년 동안, 15년 동안 유엔이 중심이 돼서 조금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이 그거보다 어려운 후진국들을 좀 도와주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그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MDG가 종료가 되면서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제 오늘 앞서 말씀드린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것을 우리 코이카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뜻에는 조금 선진국이 후진국을 돕는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 SDG라는 것은 어느 특정하게 선진국이 후진국을 돕고 그러니까 개도국만 중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지구를 어떻게 안전하게 잘 보호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참여하자는 뜻에서 아마 우리 코이카에서는 이것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고 저도 그 번역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SDG와 더불어서 반기문 총장께서 유엔 사무총장을 관두시기 전에 2가지 일을 하셨는데 2015년에 끝난 MDG 프로그램을 잇는 SDG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구의 이제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서 기온이 과거 우리가 산업화가 막 시작됐을 때하고 비교해서 2도 이상으로 오르지 않게 하자 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하는 기후 정상회의에서도 주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서 규정된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문제들이 아마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거쳐서 또 유엔의 여러 나라들의 참여하에 이 협약을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바로 탈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로 인해서 이 진전이 조금 지연이 된 셈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시자마자 바로 다시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오늘 기후정상회담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세계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함께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께 좀 소개도 드리고 같이 앞으로 우리 지구를 잘 보존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함께 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보자 하는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아마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각자 개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라는 게 특별한 강조점이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굉장히 빈곤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빈곤이 없어지고 다 풍요롭게 사는 세상이 아마 바라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전쟁이나 내전에 휘말려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빨리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마 우리가 바라는 세상일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 어린 아이들이 내가 바라는 세상이라고 하는 창작 동요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가사가 있는가 해서 한번 좀 여기에 옮겨봤는데 혹시 화면을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어린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 한 것이 어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세상, 주차선을 바르게 지키는 세상,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 하고픈 일이 다 되는 마법 같은 세상, 또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세상, 꽃과 새가 노래하고 동물들과 어울리는 세상,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한 곳,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 다른 친구와 비교하지 않는 세상, 약한 사람 볼 때 지나치지 않는 세상, 먼저 양보해서 싸울 일이 없는 세상, 이렇게 가사가 쭉 1절, 2절이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꼭 관계없는 부분은 후렴 같은 건 제가 좀 제외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바라는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본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그 도덕적인 부분과 이상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결핍과 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교회에서도 많이 말씀들 하시고 성경에서도 제일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인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제시하는 세상과 달리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더 나은 세상은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제시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빈곤과 기아를 해소하고 또 건강과 복지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 과제로서 유엔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MDG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반영이 돼서 그것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사회적인 문제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강조하는 것은 양성평등과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시대 정신이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 됐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입니다. 지금 첫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 해상과 육상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학자들은 생태계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꾸 인간 사회를 개발하다 보니까 동물들, 동식물이 사는 세상까지 자꾸 점유를 하게 돼서 그 균형이 깨지고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는 인간과 직접 접촉할 일이 없던 동물들이 인간과 접촉하는 일이 벌어지고 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코로나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뭐 코로나가 이제 박쥐 바이러스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저희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를 보호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내전에 휘말린 상황에 있는 국가 주민들이 바라는 세상은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엔에서 이 SDG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이제 저도 직접 참여해서 같이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그 내전이 벌어졌던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모든 걸 다 이룩해 놔도 전쟁이나 내전이 벌어지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사상누각이다. 따라서 평화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엔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이 같이 또 해결이 되면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바람직한 지구촌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와 이상적인 문제,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해결이 돼야만 될 수 있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촌 건설을 위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노력의 시발점은 아마도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우리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력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논의의 장이 필요한데 지금 유엔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을 해서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유엔의 전신이 되겠죠. 막상 미국은 상원에서 국제연맹 가입에 대한 비준을 얻지 못해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주창을 하고 열심히 선도해야 할 나라가 참여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국제연맹이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이제 과거의 경험을 다시 보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국제연맹을 계승하는 국제연합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연합의 제일 큰 임무는 역시 평화유지 활동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51개국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93개의 회원국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각 회원국들이 내는 그런 예산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한 나라가 너무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예산도 한 나라가 25% 이상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유엔의 운영을 보면 역시 그 안보리라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5나라가 아무래도 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또 동시에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해서 경제 문제를 다룰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이 같이 창설이 됐습니다. 이 두 기구는 통화와 이제 좀 어려운 나라의 돈을 융자해주는 그런 개발 사업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이 국제통화기금과 특히 국제부흥개발은행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에서 처음에 이런 국제협력을 논의할 때에는 경제 문제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2차 대전 후에는 2차 대전의 주 전장이 되었던 유럽의 많은 나라가 비록 선진국이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도 2차 대전에 참여는 했지만 미국은 전장터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제가 잘 보존이 됐고 세계 제1의 경제 강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은 우선 유럽의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나라를 돕는 그런 개발 협력은 5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미국의 마샬 플랜으로 경제가 많이 회복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를 이제 우선적으로 원조를 줬고요. 우리나라도 그때 상당히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한국전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받은 국제사회에서의 원조액이 127억 불입니다. 아마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 한 10배 이상의 액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제에 이렇게 발전을 해서 원조를 받고 있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그런 나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전에 식민지 국가로 있었거나 또는 원조를 받던 국가 중에 스스로 경제 발전을 이룩해서 다른 나라를 이제 원조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른 나라는 대한민국 아직까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조를 받는 나라가 주는 나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국제적인 협력을 이룩하기 위해서 계속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을 낼 수 있는 나라의 그 회원국수가 자꾸 늘어나야 그만큼 파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냉전의 이제 서방 지역과 공산 진영 어느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원조 사업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엔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개발 협력을 시작을 합니다. 60년대 10년을 개발의 10년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선진국들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들이 1년에 한 5% 정도씩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1% GDP를 사용을 해서 좀 도와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잘 요청이라고도 일종의 권고겠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로 경제 분야에 국한돼서 논의되던 국제협력이 이제 점점 7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과 사회적인 이슈에까지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1973년에 유엔 환경계획이라고 하는 유엔 기구가 산하 기구가 창설이 돼서 지금 케냐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이제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또 1979년에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9년에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 채택이 됐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이 멸망을 하고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고 최초로 2000년에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국제사회가 아마
우리 인류 사회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어려운 나라들을 좀 선진국들이 도와주자 하는 채천년 개발 목표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코피 아난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프리카의 가나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빈곤에서 탈피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다가 결국 세계 각국 정상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이런 로고들을 아마 여기저기서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화면에 잡아줄 수 있을까요? 네. 당시에 모두 8가지의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빈곤을 해소하고 기아를 종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절대 빈곤이라 그러면 하루에 $1 25전, 우리 돈으로 하면 아마 한 1,500원이 안 되는, 요새 환율로 왔을 때 한 1,4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400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인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한 거의 20억 가까운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제공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초등학교조차도 가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몇 억에 이르는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으로 교육을 좀 초등교육을 제공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양성평등과 이제 성차별을 없애는 것이죠. 여성에 대한 그 능력과 역할을 좀 증대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나라에서 여성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더 발전돼야 될 분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모두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렸을 땐 50년대만 하더라도 유아 사망률이 꽤 높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어머니들이 애를 낳거나 또 애를 낳은 후에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서 일찍 돌아가시는 문제, 그래서 모성 보건을 좀 향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굉장히 창궐을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 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에이즈가 창궐이 됐었기 때문에 에이즈를 방지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를 퇴치하고 또 결핵을 퇴치하고 이런 건강과 관련된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목표는 기아와 빈곤의 해소, 두 번째는 초등교육, 세 번째는 양성평등,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모두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환경에 관한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은 다분히 좀 선언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물론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민간과 기업들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 이제 이런 8가지 목표를 세우고 지난 15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초로 만들어진 인류가 합의해서 국가 간에 돕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인류의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인 삶의 질,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해준 것 같고요. 굶지 않는다든지 또는 병이 났을 때 최소한의 치료를 받는다든지 최소한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함께 부담해야 할 공동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천년 개발 목표가 굉장히 큰 저는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15년 동안 이것이 이행된 결과를 보면 하루에 $1 25전 미만으로 살아가는 국민 인구가 약 20억에서
8억 3,600만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그리고 하루에 4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그저 한 4,000원 조금, 한 4,500원 정도 되겠죠. 그런 인구는 그 사이에 한 3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인구의 비율이 23.3%, 그러니까 4사람 중에 1사람 정도는 영양실조였는데 이 MDG 프로그램이 다 이행이 된 후에는 그것이 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두 번째,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실현하는 문제는 개도국에서 미취학 학생 수가 한 1억 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5,700만으로 감소를 했으니까 반 정도가 감소한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5,700만 정도는 국민학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표는 양성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입니다. 대개 개도국에서는 여학생의 등록률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남아시아의 예를 들면 남녀 등록 비율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100대 74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100대 103 정도로 해서 크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그러니까 한 90% 이상의 나라에서 여성 국회의원 수가 그 사이에 많이 증가를 했는데 아직도 여성 의원 비율은 한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도 사상 최대로 여성 의원이 모두 57분이 당선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300명이니까 한 19%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5년에 세계 평균에도 아직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의 그 양성평등이 특히 지도자를 배출하는 분야에서는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90에서 한 43으로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1년에 유아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1270만이 사망을 하다가 그것이 한 600만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때 홍역이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많이 앗아갔습니다마는 홍역 예방의 백신이 개발이 돼서 한 15년 동안에 약 1,500만 이상의 생명이 구원이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성보건 증진에서는 산모 사망률도 한 45%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에이즈, 말라리아 질병 퇴치에서는 새로운 감염자가 한 2000년 시작했을 때 한 350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 200만 정도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에이즈를 퇴치하는 데는 국제적으로 큰 재단, 특히 빌 게이츠라고 하는 미국의 잘 아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거기서 번 돈을 모두 투자를 해서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마 국제사회에서 제일 많은 이런 자선 사업과 보건 지원 사업, 또 구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국가의 예산보다도 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돕는데 에이즈 퇴치하는데도 이 빌 게이츠 재단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요. 그리고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퇴임 후에 클린턴 재단이라는 것을 세워서 이제 본인이 강연이라든가 또는 여러 군데서 이제 협찬 받는 돈을 이 빌 게이츠 클린턴 재단에 전부 내서 에이즈를 퇴치하는데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그 덕택에 에이즈 환자가 많이 줄었고 지금은 2000년 초반만 해도 에이즈에 관한 걱정이 많이 우리 언론에 보도되곤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줄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동안에 약 620만의 말라리아 환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라리아는 모기가 이제 물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나 또는 서남아시아에 이제 말라리아 모기가 있는 지역에 모기장 보내는 운동을 해서 약 9억 개 정도의 모기장이 그쪽 지역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라리아 환자가 이제 감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말라리아가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 말라리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비용을 대서 휴전선상에 모기를 박멸하는 남과 북 다 휴전선상에 있는 그런 말라리아 모기 방제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지속 가능한 환경 목표라고 하는 7번째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지구상에 오존층이 파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냉장고에 그 냉매가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가스를 썼었는데 그 미국의 어느 학자가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교토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리 협약과 비슷한 교토 협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모든 나라가 다 이제 프레온 가스를 절대 냉매로 쓰지 말자 해서 지금은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교토 협약이 1990년에 이제 맺어져서 그 이후로 꾸준히 오존이 회복이 돼서 지금은 거의 뭐 한 90% 이상 회복이 됐다고 그러고요. 21세기 중반에 들었으면 오존층이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잠시 후 말씀드릴 탄소 배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개발을 해서 자연을 훼손시켰는데 이것도 결국은 인간이 노력을 하면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교토 협약의 아주 제일 큰 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잘 대처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약 21억 명 정도의 위생 상태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수도관을 통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가 한 42억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도 원래는 한 20억밖에 없었는데 이 MDG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나라가 수고를 한 결과 한 40억 정도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약 78억 5천만이라고 보면 아직도 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식수로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우리가 같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8번째 목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이제 구축이 돼서 그 각국의 공적 원조, ODA라고 저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한 66%가 증가를 해서 한 해에 한 1,350억 불 정도를 원조금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망스러운 것은 15년 동안 결국은 이렇게 한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이 됐으면 일경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개도국의 원조가 된 셈인데 아직도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원조의 뭐 효율성에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받아들이는 나라들의 어떤 자세에서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리키는 게 중요하지 물고기 자체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 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중에서도 제일 모범적으로 이러한 그 개발 원조를 하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 노르웨이 또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그리고 이제 가끔 영국, 네덜란드가 이제 같이 비슷한 정도로 이제 맞추는데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유엔에서는 선진국에 대해서 GDP 1%를 사용해라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지키지를 않으니까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해서 세계은행에서는 그것을 0.7%로 조금 낮췄습니다. 0.7% 정도를 좀 써서 GDP의 0.7%를 개발 원조에 사용을 해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지키는 나라가 대개 한 해에 4나라에서 5나라 정도가 됩니다. 제일 꾸준히 지키는 나라들이 역시 그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자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하는데 한국도 점차적으로 원조액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 부분에 구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아대책본부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아마 단체명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민간 단체들이 지금 모금하고 있는 그 모금해서 국제사회를 돕는 그런 예산이 우리 정부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예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포션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특이할 만한 사안은 그 사이에 모바일 전화의 사용자가 MDG 프로그램을 시작할 당시에는 7억이 있었는데 통신혁명이 이렇게 되고 이 모바일 폰이 발전이 되면서 한 70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거의 세계의 모든 인구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바일 전화가 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일어난 생활의 변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맙게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그 보급용 값싸게 만들어서 휴대폰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보급한 이후에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또 임금을 받아도 은행에 가서 이렇게 예금하고 이런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을 해서 돈을 받고 은행 구자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은행 구자를 통해서 월급을 받고 또 저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고 또 의료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원격 진료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번 약을 타가면 누가 계속해서 그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이제 중앙의 큰 병원에 이제 그 중앙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그 환자들에게 약을 먹었느냐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역할까지 할 수가 있어서 많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대폰 같은 것들이 우리 인류 생활을 단순히 편안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이렇게 높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자는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아직 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보 사용에 대한 격차가 아직도 이제 심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년 동안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엔에서 그 이행 결과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성과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개선이 지속되어 있는 분야가 많고 특별히 그 지역별 국가별로 많은 편차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얼마나 많이 의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잘 이행하느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개선이 지속되는 분야로 지적이 된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 급여. 아마 많은 나라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에 대해서는 조금 월급을 덜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성 불평등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또 가난한 나라와 잘 사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격차도 많이 벌어졌지만 특히 농촌과 도시 간의 큰 격차가 벌어진 것이 문제다. 사실 아까 그 1불 25전 이하로 사는 인구 한 10억이 줄고 뭐 4불 이상 사는 인구도 3배가 늘었다고 그러지만 상당 부분이 인도와 중국이 지난 15년, 2000년에서도 15년 동안 발전된 경제 발전에서 비롯된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의 빈민층이 많이 줄은 거죠. 아프리카나 또는 서남아시아 이런 데는 아직도 빈곤층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가 이 새천년 개발 목표의 성과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불어와가지고 아마 미국 역사상 그 당시에 그 최대의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미국 남부 해안을 강타를 해서 뉴올리안즈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의 80%가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지역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제 전 미국이 나서서 그 지역을 돕는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고요. 또 파키스탄에서도 2010년에 역사상 대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2천만이 발생을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상당히 많은 구호 단체들이 파키스탄에 그 구호 물품을 보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후 변화와 또 환경의 파괴, 아까 그 코비드와 생태계 연결성을 주장하는 학자들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기후 변화, 환경 파괴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놓은 경제적인 성과를 한순간에 이렇게 훼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아직도 약 8억 명의 인구가 절대 빈곤과 기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새천년 개발 목표를 잇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MDG를 처음 만들 때에는 코피 아난 그 당시 사무총장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다 이렇게 일일이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2000년에 9월에 새천년 개발 정상회의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 정상들의 동의를 얻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별로 처해 있는 상황, 어떤 나라는 보건이 더 문제지만 어떤 나라는 교육이 더 문제고 어떤 나라는 식량이 더 문제인 나라도 있을 텐데 이제 획일적으로 했다 하는 문제가 좀 지적이 됐었고요.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위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톱다운 하향식이 돼서 조금 그 밑에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하지 않는 이런 결과도 이제 발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16년부터 적용되는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마 이것도 지금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 뭐 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런 그 로고, 유엔의 로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 그 새천년 개발 목표는 모두 8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이것을 17개로 늘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제가 훨씬 다양해지고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SDG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MDG 프로그램을 승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르게 만들어진 것은 유엔 회원국이 전부 다 참여해서 유엔 총회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3개국이 모두 참여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목표가 늘어나는, 그래서 목표가 모두 17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가 물론 주도가 돼서 이제 유엔에서 회의를 했지만 유엔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시민사회 또 기업 연구소들의 자문을 구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에 같이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항상 회의를 하기로 가기 전에는 우리 시민사회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의견을 듣고 가서 전달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는 주로 빈곤 해소와 교육, 보건 이렇게 아주 특정 3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됐지만 여기에는 환경과 특히 경제 개발의 목표 역시 15년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단순히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는 경제 발전이라든지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지만 이건 국제적으로도 다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각 나라들이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별로 유엔에서 좀 이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각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를 좀 제출을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환경부, 외교부, 코이카 이런 데가 이제 총리실 산하에 같이 기구가 있어서 우리나라 목표를 이제 유엔에다가 이제 제출하고 했는데 이것을
점검을 이제 유엔이 해나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했으니까 좀 더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요즘에는 아마 이제 영어로 이게 sustainable하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우리가 현재 세대도 여러 가지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수요까지 충족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누가 먼저 쓰고 누가 나중에 쓸 것이냐. 누가 먼저 다 써버리면 뒷사람한테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라는 것은 미래 세대와 현 시대의 수요를 같이 충족시키면서 발전을 해나가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와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 기업도 똑같이 일반 기업들과 똑같이 이익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이윤은 아주 적정한 이윤만을 왜냐하면 회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반 회사들이 좀 수익이 덜 나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하고 또 장애인들도 좀 고용들을 더 하고 그러면서 수익이 적어도 일단 수익은 내면서 지속 가능하게 해나가자 이런 이제 운동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많이 쓰여지고 있고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도 이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17개 중에 첫 번째 목표는 역시 빈곤 종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1불 25점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한 8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2030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 빈곤층을 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개 각 나라의 소득 수준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 정도의 소득 수준에 또 반 정도를 밖에 못 버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지금 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42만 원 정도 소득을 갖는 가구까지를 기초수급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런 기초수급자가 한 150만 지금 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위에 차상위 계층이 한 120만 있어서 합쳐서 한 27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빈곤층으로 이렇게 정부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뭐 카나다 같은 나라는 뭐 빈곤층을 규정하는 그 액수 자체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절대 소득이 크니까.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라별로 이것은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나라별로 규정하는 그런 빈곤층 인구를 2030년까지는 절반 이상을 감소를 시켜야 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지금 270만이면 뭐 한 120만 수준까지 낮춘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 목표는 역시 기하 종식입니다. 아직도 이제는 그 아까 영양 부족이 개도국에서 4사람에 하나 꼴에서 이제 한 10사람에 하나 정도 꼴로 이렇게 줄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많은 영양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양 부족 자체를 없애자 하는 것이 이제 기본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이 늘어나서 식량을 계속 우리가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삶인데 아까 MDG를 말씀드릴 때는 구체적인 병명을 이렇게 우리가 나열해 가면서 세 개의 건강과 관련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로 하면서 특히 그 웰빙을 촉진을 하고요. 웰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보편적인 의료보장 체제를 수립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그런 면에서는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의료보험을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보험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은 의료보장 체계를 갖는 것이 이제 SDG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교육에 관한 것인데 아까는
초등학교에 모든 아이들을 좀 보내보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양질의 교육을 하자. 그리고 남녀 간의 동등한 교육을 하고 직업 교육 기회를 갖자. 특히 이제 직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양성 평등을 달성을 하자. 이거 아직도 아까 미흡하다고 유엔에서 지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차별이라든가 불합리한 관습을 좀 철폐를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확인된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이 양성 평등을 특히 그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뭐 우리나라도 아직 국회의원이 아까 제가 한 20%가 안 되는 19% 정도라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는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30%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논리는 이런 지도층, 그러니까 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룹의 여성의 비율이 한 30%가 넘어가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양성평등이 높아지고 제가 있던 외교부에서도 과거에는 여성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적어서 무조건 여성을 30%를 뽑아야 된다 하는 그 할당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시험 봐서 뽑는데도 60% 이상의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뭐 기업의 CEO라든가 최고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는 여성들이 아직도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이 한 30%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표 여섯 번째는 물과 위생 설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한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위생적인 물을 못 먹고 수도관을 더군다나 이용한 사람들은 뭐 20억이 넘는 인구가 아직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좀 물을 공급해 주자.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하나 상징적인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 하나 띄워봐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아마 이런 사진들 아마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물이 너무 먼 지역에 있으니까 그 과거에는 그 물을 이렇게 그 아낙네들이 그 머리에다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가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애들도 이제 물을 가지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이거를 이제 플라스틱, 강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타이어처럼 만들어 가지고 타이어인데 좀 넓적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폭이 넓은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아이들이나 여성들도 쉽게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니까 끌 수 있는 그런 물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의 여러 분들이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고요. 또 그렇게 가져와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정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물을 먹을 때 그 더러운 물을 그냥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수 스트로라고 할까요? 그 정수장 여각에 이렇게 달린 스트로처럼 만들어서 그 더러운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면 정수가 되면서 먹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훨씬 깨끗한 물을 먹게 되는 그러한 그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가 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병도 모든 것이 물로부터 많이 비롯되는 것이 있고요. 해서 특히 그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일곱 번째 목표는 이제 이건 기후 변화와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적당한 가격, 사람들이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써라.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경제 성장을 좀 이룩하고 그다음에 완전한 고용을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어느 나라나 똑같이 경제 목표로 아마 누가 통치자가 되든 가질 수밖에 없는 목표를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목표는 이제 아직도 이제 개도국 후진국들에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자. 그리고 열 번째는 국가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의 불평등을 해소하자.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그때 목표를 만들 때 불평등이라는 항목을 하나 이제 별도로 만든 셈이 됐습니다. 사실 모든 차원에서 불평등은 있기 마련이죠. 뭐든지 어느 분야든지. 그러나 이제 특히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개인과 개인의 불평등을 없애자 하는 것이고요. 11번째는 이제 도시.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통계에 따르면 거의 90% 가까운 인구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그 안전한 또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정부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적당한 가격에 어포더블한 그 가격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확산하고 또 빈민가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개발을 통해서 그 소위 달동네라든가 뭐 이렇게 불리는 그 빈민가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빈민가들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는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활동을 좀 강화하자 하는 항목을 넣은 것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소비인데요. 이것은 이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반으로 줄이고 폐기물을 좀 대폭 감소하자.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모범적으로 그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나라도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파리 협약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번째 목표는 해양 자원을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워낙 생선이 몸에 좋다 해가지고 뭐 생선의 소비가 늘다 보니까 어류가 남획되고 있어서 이제 남획을 방지하고 또 해양 오염을 대폭 감소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노르웨이 같은 데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외교관들은 어쩌다가 우리 한국 외교관들을 초청을 해서 집에 와서 우리가 한식을 대접할 때 멸치를 대접을 하면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건 그 자체가 작은 어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다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치어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실천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역시 그런 면에서 의식이 철저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5번째 목표는 육상 생태계의 보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생태계가 깨져서 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저도 이렇게 봄 되면은 황사가 오고 또 꽃가루가 날리면서 저도 알러지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황사가 오는 이유가 사막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비 사막이라든가 타클라막한 사막에서 황사가 날아오는데 이제 거기에 자꾸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그 사막화를 방지하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사막화를 방지하자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16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그 아까 말씀드린 정의와 불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 정신이 되고 있는데 국제사회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규정한 것이 과거 선진국들이 식민지 시절에 약탈해간 약탈 유물을 반환할 것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선후진국 간에 상당한 또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과거 일본이 가져갔던 여러 가지 유물들을 돌려받는 그 협상이나 운동을 민간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유엔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특히 역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시민사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 보존에 같이 노력해 나가자 하는 이제 파트너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5년이 됐습니다. 2016년부터 했으니까 5년이 됐는데 지난 5년의 동안의 활동을 그 반기문 총장님께서 총장에서 퇴임하신 후에 반기문 재단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금년 초에 지난 5년 동안의 그 SDG 이행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신 것을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엔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모두 142나라, 그러니까 아직도 한 50나라는 이행 보고서 자체를 안 낸 거죠. 이행 계획서를 냈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결과더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SDG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엔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를 않고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자주의가 약화가 됐다. 이것은 제가 무슨 특정하게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서 이분이 대외 원조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대외 원조를 축소를 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조금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자주의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보건 역량이 약한 그 개발도상국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행을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 반기문 재단에서는 유엔에서 좀 특별 정상회의를 해가지고 정상들에게 좀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온 세계가 같이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SDG의 이행과도 바로 연계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그 세 항목이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고 또 한두 항목 정도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파리에서 2015년에 이제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서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생기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감축하자. 그러니까 억제하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모든 나라가 배출하는 그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대로 2000년까지, 2100년까지 계속된다 그러면 한 4도 정도, 적게 올라도 3.7도 정도가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그렇게 되면 해수면이 한 64cm 정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64cm면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해안가의 상당 부분이 아마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선 해수면이 상승해서 영토가 상실되고요. 또 그만큼 영토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 강들이 마지막에는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식수가 부족하게 되고요. 또 생물의 종이 굉장히 20-30% 감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인류의 재앙이다. 그래서 그 연구한 학자에 따라서는 이 온도가 3.7도, 4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에 지구 전체 GDP의 한 15%까지 손실이 볼 수가 있다 하는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에서 197 유엔의 회원국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197개의 이제 당사국들이 모여서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온실가스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제가 사진을 한 장 들고 나왔는데요. 그걸 하나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태양에서 오는 빛이 낮에 지구상에 왔다가 다시 반사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상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반사되는 열이 대기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다시 지구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겨울이 좀 따뜻해졌고 기후변화 때문에 뭐 눈도 들어오게 되고요. 특히 제가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고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됐습니다. 아마 잘 실감들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특히 이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15년에 대해서 2016년서부터 이제 파리 협약이 발효를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상황을 보니까 CO2 배출량이 201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500억 톤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550억 톤으로 1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019년이니까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까지 한 4년 동안에
10%가 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우리가 활동이 전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봉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26억 톤 그 전에 비하면 5%가 감소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파리 협약의 목표는 기후 온도 상승을 2도로 지금 그대로 놔두면 4도가 되니까 그걸 2도로서 이제 억제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2도보다 더 낮은 1.5도로 억제하자. 최소한 2도까지는 억제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앞으로 10년간 매년 10억 톤에서 20억 톤씩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통계에서 봤지만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 한 해 5억 톤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지구의 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정상들하고 회의를 하는 것도 이런 문제를 이산화탄소를 정말 대폭 다른 모든 나라가 줄이지 않으면 곤란하다 하면서 이제 미국이 모범을 보이겠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한 25%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한 50%로 그걸 늘리겠다. 이렇게 아마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본인이 발표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좀 그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10등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대개 뭐 7등 내지 8등 이렇게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온도 2도 상승은 억제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되죠. 그래서 현재 75개국이 감축 목표를 제출을 했는데 유엔에서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축 목표를 줄여서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거 조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보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배출량의 한 20% 이상을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10%, 인도가 한 5%, 그러니까 세 나라가 합쳐서 한 35%를 배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저 한 1.5%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순위로는 7등, 8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세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줄여야 하느냐고 이제 반발을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열심히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좀 큰 목표를 제시하는 데가 되게 유럽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유럽 국가들은 산업화가 일찍이 됐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더 이상 공장들을 짓질 않습니다. 지금 철강이라든지 조선, 시멘트 뭐 이런 공장들에서 많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것이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하고 중국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철강, 시멘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배출량이 많은데 그러니까 선진국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미 다 발전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막 발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지금 분쟁이 있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돈을 1년에 한 1,000억 불 정도씩 걷어서 개도국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합의가 사실 됐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다 합의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그거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돈을 안 내니까 다른 나라도 돈을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보면 파리 협정의 준수 현황을 보면 협정 목표치를 충족하는 나라가 한 35나라밖에 현재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충분한 나라가 대부분인 거죠. 내지도 않은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가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한 6등, 7등, 8등, 뭐 거기는 되게 비슷합니다. 뭐 해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 매우 불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에서도 한국 목표를 좀 더 내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부가 들었든 앞으로 이 기후 변화 대응, 특히 탄소 배출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다. 특히 유럽은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제 탄소세 일부로서 제일 처음에 유럽에서 하려고 그랬던 것이 비행기를 탑승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겠다. 결국 비행기가 타면 연료를 소모하게 되고 연료에서 이제 CO2가 나오니까 그 비용을 승객들이 내라 했는데 이제 중국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에 결국 유럽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비행기 타는 승객들 이런 분들이 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부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 규제가 많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있었던 노력, 뭐 MDG라든가 SDG는 지금 현재 우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인데요.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후변화나 또는 SDG 프로그램이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인식에서부터 조금 탈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헌금의 한 반을 이렇게 그 대외적으로 어려운 부서를 사람들을 돕거나 또는 뭐 물론 거기 이제 선교도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회가 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뭘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 함께 항상 고민하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앞에 좀 장황하게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시민사회에서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급적이면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구입해서 쓰자. 요즘 아마 커피가 특히 그 농부들한테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 임금을 주고 환경도 그 환경 보존에 맞게 유기농으로 하는 커피를 사 마시자 하는 운동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아마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안 쓰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바꿔 쓰자. 또 텀블러 사용해서 종이컵 사용을 줄이자. 아마 요새 보면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특히 중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 이 SDG에 관한 교육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을 배운 학생들이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놀란 것은 얼마 전에 여자 고등학생 몇 명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소송이냐면 지금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불충분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2030년, 40년, 50년이면 우리가 중심이 돼서 살아갈 세대인데 왜 지금 정부가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또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여럿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고무적이었습니다. 무슨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고무적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정부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수 있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남기지 않고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만은 손수건 쓰기. 그래서 이제 공공 건물에서는 요새 휴지를 비치하지 않죠. 전부 물 씻고 화장실 같은데 전부 다 이렇게 손 말리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뭐 다 안 시켜도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빈 방에 불을 끄자. 그리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또 양치할 때도 뭐 이렇게 직장 같은데 자기가 쓰는 컵을 갖다 놓고 종이 컵 이런 거 쓰지 말고 컵을 쓰자. 전자제품을 안 쓸 때는 항상 코드를 뽑아 놓자. 그리고 이제 혹시 여행을 가시거나 하면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좀 지불하시라. 아마 이제 아직도 여행업이 뭐 물론 호화롭게 가시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또 현지에서도 대중교통을 가급적으로 이용하자. 그리고 이제 동물을 혹사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자. 또 지역의 작은 단체에 기부하자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채식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육식을 하면 동물 키우고 이러면서 또 이산화탄소가 꽤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일부에 이제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드렸고요. 또 뭐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 단체. 제가 일일이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저런 단체는 정말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에 돈을 쓰고 있구나. 저는 이런 시민단체 활동을 후원자로 가입해서 좀 지원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재정의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둔 이렇게 후원자들이 보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투명하게 다 밝히는 그런 단체라면은 그래도 같이 후원해서 내 돈이 정말 좋은 데 쓰이고 있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는 기업들도 이런 일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업을 또는 물건을 사실 때 어느 회사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는가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RE100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Renewable Energy 100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는 재생에너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석탄 발전 뭐 이런 거 화석 연료를 쓰는 게 아니고 풍력이라든가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회사로부터만 납품을 받겠다. 이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 같은 회사들입니다. 애플이 이제 RE100 선언을 했고요. 지금 우리한테 백신을 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회사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이 RE100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아마 말하자면 100% 재생에너지만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이 잘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게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RE를 도입하겠다 산업부에서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업들이 그게 도입이 되면 참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엔의 그 일을 잠깐 같이 할 때 민간 회사 중에서 참여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니레버라는 회사인데 아마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엌 같은 데서 쓰는 랩을 만들기도 하고 비닐 랩도 만들고 뭐 이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유니레버 회사가 제일 좀 모범적으로 지금 이걸 하는 회사의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 탄소 발자국을 이제 자기들이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니까 카본 풋프린트라는 것인데 탄소 발자국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기네가 만드는 제품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면 과자도 그렇고 거기 뭐가 들어갔고 이걸 먹으면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기들이 이 물건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들어갔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폐기할 때까지 얼마가 더 들어갈 거다 하는 것을 아예 제품에다가 표시를 하겠다 그럽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이미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표기를 시작한 회사들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개인으로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같이 함께 살리고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회사들을 앞으로 보시고 그런 회사들의 제품을 사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석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 대해서 석탄을 캐는 일, 채굴하는 일이나 그런 거에 더 이상 금융 지원을 같은 걸 나라가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앞으로 석탄 채굴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SDG국 프로그램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건 인류를 위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각자 알아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그 제품들을 사 쓰는 것도 우리가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다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바라는 지구촌 실현하기라는 주제하에서 제목하에서 말씀을 장시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 아마 자연히 참여하는 국민이 많고 그렇게 될수록 정부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열심히 참여를 같이 하시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2030년, 50년, 2100년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후손까지도 함께 생각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든가 또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여러 가지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구촌을 만드는 데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사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서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각 국가가 이행하는 해당 목표의 이행 점검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유엔에서요, 그 SDG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엔 내에다가 이제 별도로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각 나라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목표 자체가 미달되면 좀 더 해라라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도 한 50여 개국이 있고요. 또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목표가 17개나 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개발도상국에서 통계 자료가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기술 전수를 해주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2015년에 이제 유엔 지속 가능 발전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2018년도 12월에 이제 한국형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혹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사실은 뭐 2018년 12월에 우리가 했으니까 2016년부터 해야 되는데 18년에 했으니까 조금 늦은 셈이죠. 한 3년에 걸쳐서 결국 준비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유엔이 만들어 놓은 17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간 부분에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하는 그 구호금이 정부 정규 예산보다 ODA 예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만큼 민간 부분에 참여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K라고 앞에다 뭐 한국형 이렇게 붙인 것은 그 민간 부문에서의 참여가 그만큼 크다. 이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아마 그것을 좀 나타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야 될 일은 이미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계획을 만드는 것이니까 아마 기본적인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다만 한국에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크다. 이제 민간 부문 특히 시민사회 참여가 큰 셈인데요. 아직 그 기업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까지 열심히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우수 사례들이 있다면 혹시 아까도 기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우수 사례들이 있다면 혹시 어느 곳들이 있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까지 될 수 있었던 제일 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한 열입니다. 그리고 교육 제도가 또 잘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을 도울 때에 그 교육에
관한 그 제도를 가르치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마 제일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같은 그 가나에서도 가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직업학교를 운영할 것이냐, 또 남성과 여성에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직업학교를 만들었는데 현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또 그 직업학교 출신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자리가 잡히면 다시 와서 이제 이렇게 교육도 다시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순환 시스템, 현지 사람들의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공해 주는 것이. 그리고 지금 그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난민이 있다는 걸 아마 많은 분이 아실 텐데요. 그 사람들이 대개 그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제 난민촌을 형성하고 삽니다. 난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난민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만 세운 게 아니라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그 가르칠 사람들을 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난민촌에 있지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 시리아 난민들이 교육을 받고 또 거기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남녀가 공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지의 그 관습까지 잘 고려를 해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모범 사례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국제사회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는 들질 못합니다. 물론 새롭게 돈을 쓰는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큰일이지만 액수로 보면 아직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프로그램과 진로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아마 교육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일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권과 달리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 환경 문제를 대할지 이제 세계와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질문을 주셔서 네, 질문 전해드립니다. 제가 강연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SDG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완성할 때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부통령으로 같이 일을 했던 분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두 가지 국제 협약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이든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바로 가입을 했고 또 그 오늘 지구의 날을 기해서 기후 정상회의를 본인이 직접 개최를 하면서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오늘 우리 시간은 오늘 밤이 되겠죠. 더 늦은 이제 밤이 새벽 이렇게 될 텐데 미국이 아마 선도적으로 기존에 미국이 발표했던 한 2030년까지 25% 정도의 탄소를 배출을 감축하겠다 하는 데서 한 배 이상 50% 정도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봤던 그 미국 언론들의 보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혼자만 해서는 안 되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이 이제 되게 배출이 많은 나라들일 겁니다. 10등 안에 드는 나라들, 20등 안에 드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일 텐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과감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좀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아마 요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처에 좀 불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이제 추가 질문은 더 없으신 듯 합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월 20일에는 상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텍사스 A&M 환경공학 박사이신 손석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우리의 미래, 환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상반기 양화진 목요 강좌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바라는 지구촌 실현하기,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양화진 문화원장이신 김성환 원장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